예, 안녕하십니까. 김순배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에 유학을 온 그 제1 한국인 3세입니다. 네, 발표하는데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사실은 70주년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내년 사실은 발효는 1952년이라 법적으로는 아마 내년이 더욱더 중요하지만 올해가 70주년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라든가 체제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가 축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어,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서술이 되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90년대 후반 아니면 2000년대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입지해서 본다면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마 핵심은 식민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을 발표하려고 하는 거는 국제 정치학에서는 전쟁과 평화가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근데 일단 평화조약은 평화에 관한 것인데 전쟁부터 생각한다면 오늘 주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제2차 세계 대전이죠. 독일 1939년 9월 1일에 포란도 침공했다고 해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며칠 후에는 소련이 포란도 침공했고 소련은 독일이랑 이미 비밀 조약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1935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공했을 때 제2차 세계 대전 일어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1931년에 일본이 중국 만주 사병을 일으켰을 때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중일 전쟁이라고 하면 1937년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새 시진핑 주석도 한일 전쟁이라는 것은 1937년 아니라 1931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점은 후세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진실은 아마 하나밖에 없어도 이거 보는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시아 대표한 전쟁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1941년에 미국이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한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은 사실은 중국 대륙에다가 많은 병사 그러니까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 대표한 전쟁이라는 명칭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언제 시작했는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만 1945년 중요합니다. 9월 2일 날 일본의 한복 문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끝났습니다만 그 세 달 전에 이미 1945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연합 헌장 채택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에 공산권 국가들 조약도 사실은 국제연합 헌장에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1945년 이후에 국제적 조약은 그 배경에는 국제연합 헌장에 있다는 거죠.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있었을 때 그거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근데 6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건물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6년 후에 그런 측면에서 왜 샌프란시스코라고 할까? 51년에 사실은 전식 명칭 Treaty of Peace with Japan인데 왜 샌프란시스코라고 할까? 지역 명칭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연합 헌장 체결이 되었고 6년 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던 거죠. 미국은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을 할 때
도쿄에서 체결하는 것도 생각했고 뉴욕이라든가 시드니, 필리핀에서도 좀 생각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대서양 국가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샌프란시스코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교통망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만약에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다면 일본 국민들이 분노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국제연합 혼자 6년 후에 평화조약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샌프란시스코 와서 만약에 일본의 소련군이 공격한다면 바로 요시다 시게루가 당시 일본 수사였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에 귀국할 수 있도록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말할 때 역사적으로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많은 거 있었습니다만 가장 냉정에 영향력을 받았던 평화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이번에 강대국 경쟁 관계라고 합니다만 아마 21세기 이 시점에서 본다면 미중 관계가 당연히 생각납니다만 20세기 역사에서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대국의 경쟁 관계 미국과 소련인데 여기서는 미국과 소련보다 일단 개념상 체제라는 거 무엇일까 시스템이라는 거 무엇인가 약간 개념사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2장에서는 국제 치르스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거 그렇게 좀 구별을 좀 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치르스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칼럼에서 많이 언급됩니다만 사실은 국제 질서가 언제 안정적이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데 뭔가 분쟁이라든가 산중, 충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서가 너무 규모가 큽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질서보다 평화 체제, 피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좀 더 미시적이고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피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있어서 피스이고 다른 당사자 아니면 관계자들한테는 피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에서는 국제 질서와 피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약간 개념 차이였었습니다만 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바로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탄생했을까? 당연히 이 그 중요한 시스템을 볼 때는 미국과 소련 관계, 간접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일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보면 안보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만 바로 약간 소수로 되어 있고 미일 안보 조약에 이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을 했던 날에 똑같은 날에 미일 안보 조약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보 조약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몇 명밖에 몰랐던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일 안보 조약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말을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일 관계를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도 당시에 중요한 것은 연합국과 원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국이라든가 소련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 또 어떤 측면에서 공산주의 대 자유진영이라는 구도가 평화조약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일본은 72년이나 1956년 소련과 중국이랑 국교 정상화합니다만 아무래도 평화조약의 특징은 일본에 관대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동시에 냉정의 영향력을 가장 많았던 역사적인 평화조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소련입니다. 소련 당시에 6.25 전쟁의 배후자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고르적으로 6.25 전쟁 잠정하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판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야말로 지역 질서의 당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 한국과 일본 관계를 본다면 몇 가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맹입니다. 미일 관계 아까도 미일 동맹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본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미국과 양자 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간 생각에는 다자적 평화, 다자적 안보 조약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아무래도 양자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역시도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19세기부터 미국과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했고 조약이라는 거는 아주 조약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1954년 그 한미 조약 그 동맹이라는 거는 사실은 몇십 년 동안 그분이 생각했던 생각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당연히 6.25 전쟁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각자 다자적 조약도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은 당시에 일본도 한국도 통제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아니라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는 양자 구도, 양자 통일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 2조를 봤을 때 사실은 한국 학계에서는 독도가 많이 언급됩니다. 사실은 근데 독도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 작성 과정에서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만 명시적인 평화조약에서는 독도 문구가 아니라 아무래도 코리아입니다. 일본 말로는 초성이라고 하죠. 코리아의 독립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그 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1951년 2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렇게 서명되었을 때 발효되었을 때 코리아가 독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학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당시 1945년부터 52년까지 일본은 주권이 존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948년 12월 12일에 국제연합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이후의 역사를 본다면 먼저 주권 국가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은 일본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 주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라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랑 그 다음에 한일 교섭에 들어간 거죠. 네, 세 번째 배상과 전쟁 책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배상 문제 지금도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화조약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룬 것이고 신문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945년 시대에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사였습니다만 일본뿐만 아니라 연합국도 대부분 식민지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21세기는 인류가 많이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인간 안보가 주장된 것처럼 이제 인권이라든가 여성의 인권,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영역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 21세기 가지고 사실은 20세기의 문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비판 가능할까? 이거는 시대 정신에 따라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현대에 있어서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가지고 체제를 가지고 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